안녕하세요. 양치과의원 원장 양진용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그 길었던 겨울도 가고 따뜻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이 토요일 오후에 여러분들과 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요즘 주변에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데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매스컴의 영향도 좀 있고, 그리고 또 과거와 달리 골다공증 치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어떤 분위기도 있고,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골다공증과 치과 치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골다공증 하면 이제 글자 그대로 하면 뼈에 구멍이 뚫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전신질환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골다공증은 치과 치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이 치과에서는 뼈와 관련된 처치가 많죠. 특히 임플란트가 대중화되면서 더더욱 뼈와 관련된 처치가 빈도수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의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서 치료 계획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골다공증이란 뭔가, 그다음에 골다공증에 사용되는 어떤 약물들이 도대체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치과 치료 시에 뭘 주의해야 하며 또 어떤 실제 사례는 어떠한가,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환자와 치과 의사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다공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골다공 수치가 이렇게 예를 들면 더 높아진다 이러면은 사실 골다공증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잘못해서 골절이 생겼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잘 붙지를 않죠. 또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 골다공증은 폐경 이후의 여성에게서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노화와 함께 찾아오죠. 노화와 함께 근육량도 감소하고 칼슘도 부족해지고 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께서 병원에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이게 이제 골다공증 수치가 높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굉장히 이제 겁을 내시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러한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치과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약물은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이런 약물과, 그 다음에 이제 데노스맙 같은 이런 약물들이 치과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약물입니다. 왜 이러한 약물들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비스포네이트와 데노스맙은, 이런 약물들은 뼈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강력합니다. 뼈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강력한 건 좋은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약물 관련 턱뼈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MRONJ라고 하는데, Medication 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이것을 줄여서 MRONJ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물 관련 턱뼈 괴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맙 같은 이런 항흡수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항암제 사용 후에도 그렇죠. 항암제 사용 후에 턱뼈에서 발생하는 치유되지 않은 골괴사, 이런 거를 이제 MRONJ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턱뼈가 스스로 회복되지 못하고 괴사가 발생을 하죠.
특히 치과에서 보면은 발치 후에 어떤 특별개사가 일어난다거나 또는 임플란트 시술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 발병하면 치료가 매우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예후도 좋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 턱뼈가 특히 취약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치아 때문에 외부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죠. 입안에는 뭐 별게 다 들어오니까 이제 외부와 접촉되는 기회가 많고 또 그 턱뼈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혈액 공급도 좀 적은 편이고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MRO-NJ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이런 발병 확률이 높고 위험이 높은가 하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비스포포스포네이트 같은 약물들을 3년 이상 장기 복용한 경우 또는 정맥 주사 형태로 투여받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특히 이 당뇨나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강위생이 좋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선생님 이거 저기 치과 치료 받아야 되는데 그 약 끊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하죠. 이제 치과 치료는 받아야 하는데 그런 그 골괴사에 관련된 위험은 좀 고지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문제인데 이 약 중단 여부는 이러한 비스포포스포네이트 같은 약물을 처방하는 처방 의사와 협의를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뭐 치과 치료를 받는다고 이것을 무조건 중단하게 되면 골절 위험 또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내과 전문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약물을 계속 처방하시는 분과 좀 협의를 하고 이런 협의 과정들을 거쳐서 약을 끊을 것이냐 또는 약물을 계속 복용하면서 치과 치료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은 먼저 어떤 것을 좀 치과 의사한테 미리 좀 말씀해 주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모든 골다공증 약물들이 다 이런 그 위험성을 높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용하고 있는 골다공증 약물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용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약물을 3년 이상 장기 복용한 경우 좀 위험해지기 때문에 복용 기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먹는 약인지 아니면 주사제인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약을 투약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다음에 어떤 당뇨나 면역 질환 같은 이런 기저 질환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게 복용 중인 그 다른 약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죠. 이제 환자분 스스로 약물 이름을 참 기억하기 힘드시다면 그 약 봉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드시는 약 봉지에는 약물의 정확한 명칭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약 봉지를 가져오셔서 치과사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료 종류별 주의점은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발치입니다. 발치. 이런 발치가 앞서 말씀드린 MRO-NG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이제 발치를 하게 되면 발치와라고 해서 발치를 한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위에 발치와에 골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치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발치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치아의 근관 치료를 좀 잘한다거나 또는 뭐 치주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발치하지 않고 기존에 쓰고 있는 치아를 좀 계속 잘 살려서 쓰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소위 이제 최소 침습 발치라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아주 턱뼈에 어떤 인저리가 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최소 침습 발치를 하고
그다음에 미리 항생제를 예방 투약하는 게 좋겠죠. 입 뽑기 전에 항생제를 좀 미리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봉합을 잘해서 그 발치와가 잇몸에게 잘 덮치도록 이게 철저한 폐쇄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골다공증 약물을 투약한 의사와 협진을 좀 고려를 해야 하겠고 그리고 이제 발치한 이후에도 적어도 뭐 몇 주간은 면밀하게 추적 관찰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발치 후에 이런 이제 골괴사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플란트도 조금 발치만큼은 아니지만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위험군의 경우는 가능하면 임플란트 대신에 다른 보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 대신에 예를 들면 브릿지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의치를 쓴다거나 이런 다른 보철 치료를 고려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저위험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물을 드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렇게 또는 다른 기저질환이 없거나 이런 저위험군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시술 후에 6개월 이상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치과 치료 중에 뭐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치과 치료는 열심히 받으셔도 됩니다. 아까 발치나 임플란트 외에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어떤 골다공증 약과는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왜 치주염이 나빠지면 이제 정말로 이가 흔들려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하시고 또 치과 자주 방문하셔서 치주 치료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발치염성을 줄이시는 것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의치 치료 이런 것은 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구강 점막이 헌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궤양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아픈 경우 무리하게 장착하지 마시고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기적으로 잘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역시 중요한 거는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환자와 치과 의사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환자분께서 해야 하실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치나 또는 임플란트 전에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 후에 이거 뭐 과도하게 이제 통증이 심하다거나 또는 뭐 심지어 고름이 나온다거나 또는 특히 뽑은 자리에 뼈가 노출된 뼈가 보인다거나 하면은 즉시 치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중요한 거는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입안이 좀 청결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치과 의사들은 역시 이제 병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겠고 그다음에 각 위험도를 평가해야 할 겁니다. 필요하다면은 골다공증 약을 처방하시는 내과 의사 선생님과의 협진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아까 이 발치 같은 경우는 발치같이 어떤 침습적인 시술 이런 거는 특별괴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전략을 잘 수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치료 후에는 이제 추적 관찰을 철저히 잘 진행해야 할 겁니다. 이런 정도는 뭐 치과 선생님들께서 다 알아서 잘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이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사실 골다공증 자체보다는 골다공증은 뭐 치과 치료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골다공증 자체보다는 골다공증 치료 약물이 치과 치료에 이제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포포스포네이시나 그다음에 데노스마브 같은 이런 약물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치나 임플란트 같이 이제 위험도가 높은 거 이런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 뭐 스케일링, 충치 뭐 이런 것은 뭐 대부분 다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와 치과 의사 간의 약물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드릴 수 있겠는데 하여튼 뭐 골다공증 환자라도 적절한 계획과 협진을 통한다면 아주 안전하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상으로 그 골다공증과 치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이 약물 이름은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여러분들의 질문에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많은 밤님, 다니시던 치과가 계시군요. 그러면 이제 출근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직장 근처로 스케일링 기본만 받고 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충치 스케일링 해주시는 분께서 아마 뭐 이런 정도는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 이제 뭐 소견서를 하나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소견서를 하나 써주세요 하면은 뭐 소견서 써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소견서 받으시고 그거 가지고 가셔서 또 원래 이제 다니시던 그런 그 치과에 가셔서 치료 또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또 주로 다니는 치과 선생님께서도 또 다른 치과 선생님의 소견서를 좀 받으시면 그 부분을 또 더 정확하게 잘 보실 거기 때문에 소견서 하나 받아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바쁘시면은 그냥 그 스케일링만 가까운 곳에서 받으시고 또 다니시던 치과에 가셔서 검진 받으셔도 되겠죠. 네.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크릿 정원님. 충치가 너무 심해서 신경치료 크라운, 아이고 저런 크라운 해야 하는데 치료 중에 3차 신경통 3차 신경통 괴로운데요. 자, 통상 이런 경우 치과 치료는 중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경치료 마무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당연히 치과 치료를 계속 잘 받으셔야죠. 신경치료는 중간에 절대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 그럼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3차 신경통은 안면 부위에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3차 신경통 관련해서도 치과 의사 선생님께 잘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그 처방을 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면부에 발생한 3차 신경통은 이제 치과 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3차 신경통 치료와 치과 치료를 특히 신경 치료를 동시에 잘 받으셔서 치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대로처럼님 신경 치료 후 2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맨 뒤에 어금니 큰 거 한 개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6개월이나 1년마다 매일 꼬박 나갔는데 집을 옮겨서 멀어서 그러는데 다른 치과 가셔서 정기 검진 받아도 되고 물론입니다. 그 다른 치과 가셔서 정기 검진 받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맨 처음 신경치료 하셨던 원장님께서 아무래도 제일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맨 처음 신경치료했던 그 원장님께 계속 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는데 또 너무 멀거나 너무 바쁘시면 뭐 할 수 없죠. 뭐 그냥 그 가까운 데에서 정기 검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퍼스트 초이스는 역시 뭐 맨 처음 신경치료 하셨던 그 원장님이실 텐데 세컨 초이스로 가까운 치과 가셔서 정기 검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 검진은 꼭 잊지 마시고 잘 받으셔야 그 크라운을 오래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크로바틱님 그 6개월에 한 번씩 골다공증 주사로 맞거든요. 물론입니다. 그 아까 약물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약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사로 맞는 사람이나 경구용 약이나 똑같이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뽑으실 때나 또는 그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그 담당 치과 선생님께 꼭 그 사실을 말씀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치과에도 자신의 모든 질환을 물론입니다. 그래야죠. 그 골다공증 약 복용 중이었는데 그
아이고 임플란트 하셨군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후가 좋으면 뭐 괜찮죠. 예후가 좋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저기 드시는 약이나 이런 거는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꼭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요즘 그 왜 뭐 심장약이나 특히 그 혈전제 같은 경우는 꼭 치과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아스피린을 좀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그 출혈 후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치과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러블리데이 님. 네, 하루하루가 아주 러블리데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치과에서는 인레이로 가능하다고 했고 두 번째 치과는 임플란트라고 세 번째 치과는 크라운을 하라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참 이게 아마 그 저기 진단하신 선생님마다 좀 철학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치과 치료 치과에 발병한 그 어떤 치아에 발병한 병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한 진단이 좀 다를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치과가 옳은 판단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얘기를 좀 세 군데 다 잘 들어보시고 일단 가장 간단한 치료부터 먼저 그 첫 번째 선택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레이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크라운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크라운을 한 다음에 인레이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또는 크라운이 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지만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는 크라운을 할 수 없으니까 비교적 좀 간단한 치료부터 먼저 그 첫 번째 치료로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수술 맞죠? 뭐 이제 워낙 그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게 필요 없겠죠. 하여튼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그 어떤 뭐 CT나 구강 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수술을 좀 더 편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서지컬 스프린트 같은 보조 장치를 미리 만들고 그런 그 보조 장치를 가지고 그 수술을 하는 거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 수술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훨씬 좀 더 정확하게 수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시려면은 뭐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겠죠. 왜냐하면 뭐 CT 촬영도 해야 되고 또 서지컬 스플린트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시고 또 비용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르페 디엠님. 피나는 수술이나 입 뽑는 거 말고 이제 어떤 관할적 치료라고 하죠. 침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스케일링 받거나 간단한 충치 때우는 치료 받을 때 골다공증약 먹는다고 의사 선생님께 꼭 말해야 하나요? 아니 뭐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말씀을 안 하신 것보다는 좋겠죠. 드시는 약에 대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런 정도의 치료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도록 하시고요. 그래도 치료하신 선생님께서 뭐 향후 다른 치료기를 갖고 계시거나 또는 또 치아 상태에 대해서 어떤 레퍼런스를 위해서라도 골다공증 약 드시는 거 약물 종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러블리 스토리님, 러브 스토리님, 네. 약간 러블리 데이였죠. 네, 러브 스토리님. 어머니의 어금니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 중인데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죠. 뼈의 골질의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골질의 어떤 양이 너무 모자라다거나 하면은 임플란트 하기가 힘들 수 있죠.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은 이제
치아가 전혀 없다면 의치를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음 향후 이렇게 걸어줄 수 있는 치아가 있다면은 그 브릿지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맞는 건 꼭 아니고요. 너무 그 불리한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그 브릿지나 의치 같은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게 연세 많이 드시고 또 치아가 빠진 지신지 오래되시면 그 뼈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전신 질환이 있거나 하시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하시기 힘든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굳이 그 무리해서 임플란트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리해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 임플란트 합병증으로 고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담당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의치나 브릿지 같은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플로피 디스크님, 골다공증 심하면 몸에 있는 뼈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잇몸뼈도 같이 녹아서 이가 막 흔들리고 저절로 빠지기도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골다공증 있게 되면 당연히 그 영향이 턱뼈도 뼈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잇몸뼈가 막 골다공증으로 잇몸뼈가 막 녹아내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잇몸뼈가 약해지는 것은 대부분 치주염으로 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치주염이나 또는 뭐 기저질환이 당뇨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가 막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하신 경우라면 꼭 치과를 자주 방문하셔서 스케일링도 자주 받으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잇몸 치료도 꼭 잘 받으셔서 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유지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임플란트는 시골에 사는 경우에 지역에 다니던 치과에 사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 임플란트 잘한다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나을까요? 이제는 거의 그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되어서 시골에 개원하시고 계신 그 선생님들께서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께서도 임플란트 수술 아주 잘 하실 거기 때문에요. 굳이 타 지역까지 가셔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계속 또 유지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골에 계시더라도 가까운 그 시골에 개업하고 계신 훌륭한 선생님들을 좀 잘 찾으셔서 거기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시골에 이제 개업하신 선생님께서 또 아주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임플란트를 하기 좀 곤란한 이런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또 하시기 힘든 케이스는 잘 하시는 곳으로 또 진료 의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가까운 그 근처의 치과 선생님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가 최근에 어금니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초기 회복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어금니 임플란트 관리를 위해 평소에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피해야 하나요? 자, 중요한 말씀인데,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이제 그 초기 회복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구강을 좀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양치질 하시고, 그리고 또 가골도 좀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임플란트가 뼛속에 들어가면 이 임플란트하고 뼈랑 잘 붙어야 되잖아요. 잘 붙을 때까지는 혹시나 임플란트에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 드실 때도 너무 이제 뭐 딱딱한 음식이나 이런 건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단 음식 이런 것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글도 좀 자주 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수술 후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꼭 치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혹시 염증은 생기고 있지 않은지, 또 수술 부위가 잘 아물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치과를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앞니가 살짝 깨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니가 살짝 깨진 경우는 살짝 깨졌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간단한 레진으로 수복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굳이 보철과 뭐 이런 데 가지 않으셔도 가까운 동네 치과 가셔도 충분히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저런 치료를 주로 하는 곳은 이제 보존과라고 하는데요. 뭐 동네 치과 가까운 데 가셔서 잘 떼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경 치료 없이 쉬운 크라운 뿌리 쪽에 뼈가 녹아 있고 시린 증상은 없는데 측면으로도 이식이 가능할까요? 엠도게인은 엠도게인도 아시네요. 굉장히 그 치과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물론입니다. 이게 녹아내린 뼈가 너무 많다면 뭐 엠도게인은 그렇게 아주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긴 하지요. 우선 GTR이라고 해서 뼈 이식을 한번 고려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전에 중요한 것이 치주 치료를 잘 받으셔서 치아 주변에 이제 염증을 좀 잘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 치아 이제 뿌리 쪽에 신부착을 유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병행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웅yap님. 이게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셨군요. 저작근 피로 물리치료 하는데 1메가헤르츠 초음파기기 사용해도 되나요? 3메가헤르츠로만 해야 하나요? 저작근 피로를 물리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헤르츠의 강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둘 다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방송 보기를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옆집 할머니께서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셨고요. 발치 후에 고름이 많이 나오고 한쪽 얼굴이 많이 부어서 음식을 못 드시는데 어떤 치료를 하셔야 되는지요? 자, 일단 고름이 나온다고 하면 고름 부위에 배농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고름을 다 빼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굴이 이제 붓고 하는 데는 얼음찜질로 부은 곳을 좀 가라앉혀 주시고, 그리고 치과를 방문하셔서 이제 적절한 항생제 투약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항생제 투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입안을 항상 청결하게 하시고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치하신 병원에 즉시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정혜숙님. MRO-NJ 고위험군 환자라 예, 그렇군요. 골다공증 약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치근의 파절, 네, 하악 제1대구치 발치 후 실밥 제거했고 경과가 좋았으며 전체 잇몸 상태 또한 양호하다고 합니다. 한 개 부분 틀리하면 안 되는지요? 물론 가능합니다. 한 개 부분 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부분 틀리 제작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1대구치를 발치하셨으면 아마 제2대구치는 있으실 거고, 제2대구치와 그다음에 그 앞에 제2소구치 그거를 연결해서 부분 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부분 틀리는 이제 꼈다 뺐다 하는 것이고, 고정식 의치로서 브릿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자, 이제 곧 따뜻한 봄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내내 가정에서 행복하시고 또 건강한 치아, 또 아름다운 미소 잘 지키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